예, 여러분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앞서 얘기했듯이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모든 변수는 다 절량이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모든 변수는 다 뭐다? 유량이다. 자, 유량은 시간, 길이가 중요하죠. 요게 분기냐, 뭐 1년 동안이냐. 그래서 그 각 이 변수들마다 이게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주로 유량, 절량을 많이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유량, 절량 개념이 다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을 한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 그게 한번 여러분들이 절량인지 유량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거는 절량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통화량이 얼마냐 지금 시점에서 얼마냐 이거 절량입니다. 2019년도 말 시점에서 통화량 M1이 얼마냐 이거 절량이죠. 그렇죠? 근데 GDP가 얼마냐는 GDP 그 소득인데 소득이냐는 1년 동안 소득 얘기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소득 얘기야 이런 이슈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유량이다. 보통 우리가 GDP는 1년 동안의 GDP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물론 대차대조표는 다 절량이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 하여튼 1년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1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대기업들은 또 이제 그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다트 시스템에다가 분기별로 그 사업 보고서들을 다 그 리포트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기본적으로 그 다 유량 변수고 물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기간 중에서 뭐 별 얘기가 없으면 다 기본적으로 1년이죠. 자, 1년 동안 매출이 얼마고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그 비용이 생산 비용이 얼마고 1년 동안 뭐 이익이 얼마고 다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특정 기간 동안 뭐 주로 특정 기간 1년인데 1년 동안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매출이 있고 매출이 다 순이익이 되는 거 아니라 그 매출을 창출하느라고 원자재도 사와야죠, 부자재도 사와야죠, 중간재도 사와야죠. 그 뭐 여러 가지 그 설계하느라고 또 거기에도 비용 들어가죠. 또 공장 돌려야죠. 뿐만 아니라 거기 임금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이거 매출 또 이제 우리가 생산 원가 또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빼야 되는 거고 빼고 또 거기에서 그 물론 이제 그 매출 원가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손익이 아닌 게 또 법인세 내야 되고 또 저 뭐 그 전에 법인세 내기 전에 또 채권자들한테 이자도 줘야 되고 원금 돌아온 거 있으면 원금 뭐 만기 돌아온 거 있으면 저 원금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이거 다 뺄 거 다 빼고 나서 진짜 나중에 남는 거 짜투리 남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누구 몫이다? 주주 몫이죠. 주주가 가장 후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순이익이 되겠고요. 순이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EPS라고 해서 earning per share 자 이런 용어들을 종종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게 바로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그 기업 여러 가지 평가하고 뭐 할 때 쓰는 EPS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이익은 여기 보다시피 이게 주주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주주 거예요. 주주 거. 그래서 주주한테 이거 주주 네 거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 이게 배당 줄 수도 있고 또는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서로 유사한데 배당은 그냥 캐시로 주는 거고 돈을 주는 거고 자사주 매입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게 되겠지. 그래서 뭐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형태로 주주들에게 바로 돌려주기도 하고 유보시키기도 하며 유보시킨다. 자,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요즘 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갖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내 유보한다. 근데 요거는 이게 주주한테 뺏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구 거냐? 결국은 주주 거예요. 이 유보이익도 당연히 주주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건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거 나중에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면은 내가 1원을 그냥 1원이면은 그냥 1원 그냥 돌려주는 거지만 이걸 좀 우리가 1원을 유보를 해서 나중에 이걸 갖고 비즈니스 더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4만 만들어서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보이익 또는 그 사내 그 유보금이고 이게 바로 그 사내 유보하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누구 거다? 자기 자본에 들어가요. 유보이익은 이게 이익 잉여금이 돼서 자기 자본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업 처음 설립할 때 그 납입 자본금보다 기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면은 자기 자본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어디에서 대차 대조표에서 자기 자본에다 쌓는 거죠. 뭐 이익들을 유보 이익들을.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점점 정상적인 기업은 이 커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진 저 이 유보 이익은 뭐 유보 이익이 얼마 생기면은 이걸 뭐 캐시 형태로 처음이야 캐시 형태로 있겠지만은 이걸 지속적으로 캐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뭐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원자재도 사야 되고 뭐 임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기업 활동에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쓰이게 된다. 예. 자, 요거 그 손익계산서 지금 이 영문 버전하고 지금 한글 그 국문 버전이 똑같은 건데요. 그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국문 용어하고 요 영문 용어 매치시켜서 다 정확히 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외우는 거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내가 저 그 여러분들 아마 회계학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회계학에서는 이게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뭐 조금 더 빼고 더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회계학을 정확히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재무 의사 결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러면서 이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가장 그 중요하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 그 회계 기준에서 작성하는 방식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대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략 이런 식이다. 대략 이런 식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자, 매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다 순이익이 아니죠.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 원가 때문에 생산 원가가 되겠는데 이거 빼줘야 돼. 이걸 그래서 빼준 걸 보통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 근데 매출 총이익에서 또 자, 뒤에서 나오는 이제 감가상각 이게 여러 가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빌딩,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 이제 감가상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어서 그것도 빼줍니다. 빼죠. 자, 그거까지 빼주면은 그게 바로 영업이익 그 오퍼레이팅 인컴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자와 법인세 차감장 순이익 좀 더 긴 용어도 있는 건데 대략 이게 영업이익이다. 물론 여러분들 실제 회계 원리나 기업 회계 공부하면은 이 영업이익 계산하는 게 요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략 이런 거다. 매출에서 원가 빼고 감가상각비 빼면은 그 대략 그게 뭐가 된다?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이게 주주몫이 아니야. 왜 선순위자가 있어? 누가 있어? 물론 이거보다 더 선순위자는 누굽니까? 노동자가 임금 줘야 되는데 임금 어디에 다 포함됐습니까? 매출 원가에 다 포함된 거죠. 원가로 빠진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생겼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채권자한테 줘야죠. 채권자한테 이자 주고 이자도 주고 만약에 만기가 돼서 원금 상환해야 된다. 원금 상환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 이걸 남은 이거 뺀 거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야. 또 누가 가져가? 그래서 이 빠진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세율에 따라서 뭐를 법인세를 내고 그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그 레지듀얼 자녀 재산 청구권 레지듀얼 클레이머 주주 이게 누구 거다? 주주 거다. 그냥 주주 거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순이익이 나오면은 일부를 누구한테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뭐 예를 현금 배당했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사내에다가 유보시켜서 또 자기네 자기 자본에다 더 쌓았다. 물론 자기 자본 쌓으면 그걸 현금으로 그냥 계속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현금이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다 기업 활동에 사용이 되게 되는 뭐 투자했을 수도 있고 뭐 노동자 임금해 줄 수도 있고 납품업체 뭐 납품 대금도 줘야 되고 뭐 등등등. 그리고 이거는 103달러는 물론 이제 단위는 100만 달러지만 103은 103달러만큼 편의상태 103달러라고 할게요. 103달러는 주주한테 주고 309달러를 안 주고 뺏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자기 자본에 쌓이니까 자기 자본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죠. 물론 기업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지. 그래서 결국 다 주주 몫이에요, 이게 다. 주주 몫.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내년에 별로 투자를 할 게 없다 그러면 아마도 배당을 많이 주고 유보이익은 좀 적게 남기는 게 주주들에게 좋은 그 의사결정일 거고 근데 사실 주주들에게 좋은 의사결정과 경영자에게 좋은 의사결정이 다를 수가 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대리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일장에서 공부했죠. 에이전시 프라블럼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배당을 좀 잘 안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 그 기업의 경영진, 흔히 보통 이제 우리 그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른바 재벌 오너, 그 재벌 오너의 이해관계랑 그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 기회가 없으면 투자할 게 없으면은 사실 이 순이익 있으면은 이거 남는 거 다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맞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쌓아요. 쌓아. 또 이렇게 쌓으면은 또 이점도 있긴 있어. 주주한테 좋은 게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어떤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유동성 위기, 기업에 어떤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쌓아놓은 그 유보 이익들이 상당한 그런 또 가치를 발휘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뭐 보험 같은 건데. 자, 그래서 그 요거 다 주주 몫인데 요거 주주한테 직접 주는 거, 이건 산을 유보시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주주한테 유리하게 하자면 투자 기회가 없으면은 배당 많이 주고 유보이익 적게 하고 투자 기회가 내년에 곧 당장 공장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배당을 좀 줄이고 뭐 유보이익을 조금 유보를 많이 시키고 뭐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주주들한테 좋은 걸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 경영의 행태나 양상을 보면은 보통 배당을 잘 안 주죠. 배당 잘 안 주고 유보를 많이 시키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 사내 유보 이익을 많이 쌓는다 이런 그 비난들이 가끔 나오게 되고 지난 한 5년 전에 이른바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고 해가지고 이 남는 순이익을 자꾸 이렇게 많이 쌓으면은 세금 더 물리겠다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그이 경기는 침체되고 기업들이 좀 배당 많이 해주면은 그게 그 국민들의 또 소비 재원이 되고 뭐 그런 걸 촉진하려고 했던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앞서 갭하고 IFRS 그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 뭐 갭이나 IFRS는 일단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실 뭐 크게 이 다르지 않은데, 일단은 그 이 자, 수입이 이게 좀 이제 사실 그 회계적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서 이제 대기업으로 갈지 중소기업으로 갈지 뭐 어느 조직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굉장히 조그만 조직 같다고 해보세요. 조그만 조직에서 무슨 뭐 대차 대조표 쓰고 뭐 손익계산서 쓰는 그런 거 정도 아닌 그런 굉장히 작은 조직이나 어떤 뭐 재단이나 뭐 이런 데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장부는 써야 되는데 이 장부 쓸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돈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미 들어온 돈이 있고 들어올 돈이 있고 확실히 들어올 돈이 있고 그리고 또 나간 돈이 있고 나가야 될 돈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 팔았다고 해가지고 물건 팔았을 때 내가 지금 100만 원씩 물건 팔았는데 100만 원 돈이 안 들어와. 언제 들어와? 나중에 들어와요. 왜? 보통 뭐 내가 물건 팔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했다 그러면은 현금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어음 맞죠? 이거 앞서 얘기했던 뭡니까? 매출채권이란 매출채권. 근데 매출채권이 실제로 현금화가 되려면 만기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그 매출채권 그 어음을 들고 은행 가서 이른바 할인 받던가 그걸 보통 이제 은행이 하는 어음 할인이라고 하죠. 어음 할인. 근데 은행들도 누가 발행한 어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발행한 어음 이런 건 잘 사줘요. 근데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 잘 상장도 안 돼서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다. 이런 거는 은행 가서 잘 사주지가 않는 거, 은행도 사주지 않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음 들고 있으면 결국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재수 없으면은 내가 만기까지 가는 도중에 나 물건 납품을 해놓고 돈은 받아야 되는데 그 납품받은 기업이 디폴트 났다. 뭐 이런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자, 물건 파는 시점하고 돈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다. 그럼 어느 때를 돈 들어오는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돈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건 파는 날 돈도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가 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 원가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예를 들어 90만 원이 들었다.
근데 이것도 이건 이미 나갔죠, 사실은. 이미 나갔지. 나갔으니까 이 물건 지금 100만 원짜리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 원자재 사고, 부자재 사고, 임금 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더 비용들 이게 이제 그 원가인데 물론 이제 이 원가 산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이 물건 하나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쉽진 않은데 물건이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원가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회계 공부하다 보면 원가 회계라고 있죠. 원가 회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근데 회계 처음에 이제 회계 원리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재밌게 하다가 이제 원가 회계 와서는 굉장히 막히게 되죠. 어려운. 자 그래서 요건 이미 90만 원이 사실 원가 이제 90만 원 계산이 되면은 요거 이미 벌써 나간 건데 물리적 시간 나간 건데 언제 나가는 걸로 보냐? 자, 이 수입도 물건 팔 때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듯이 요 원가도 언제 물건 팔 때 나갔다고 본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비용이 그때그때 다 어떻게 돼야 된다? 매치가 돼야 된다. 매치가 돼야 된다. 이게 자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에다가 그 계산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온 도 있는 거고 나갔는데 이미 벌써 나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캐시플로우, 캐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발생하는 거랑 판매 시점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회계장부를 계산하는 거랑 당연히 뭐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만을 갖고 이게 지금 그만큼의 현금이 들어왔다 또는 뭐 단기 순손실 나면은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원칙하에 어떤 원칙? 발생주의 원칙하에 지금 그 이 손익계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 수익과 비용만을 보고 이 기업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보다 실질적인 캐시플로우는 좀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자, 그 얘기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돈이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간 걸로 손익계산서에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이른바 그 non-cash 아이템 특히 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뭐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가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비현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000달러 기계를 5,000달러 기계면 뭐 기계치고는 되게 싼 거죠. 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구입하고 자 그 대금을 자 현금으로 지불하고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5,000달러짜리 기계를 구입한 시점 그 시점에서 5,000달러 현금이 나가죠. 물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죠. 기계 구입하고 돈 나가는 건 돈 나가는 좀 나중에 되겠지만 하여튼 그 즈음에서 현금이 지출되지만 요건 비용이다 아니다 요건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5,000달러짜리 기계하고 뭐하고 5,000달러하고 맞바꾸는 거야 맞바꾸는 거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비용은 어떻게 이 기계 쓰는 거, 기계 사용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반영을 해? 그게 바로 뭐다?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래서 지금 5,000달러짜리 기계를 사서 이게 이제 그 회계나 세법에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런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해서 비용을 어떻게 불려야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야 법인세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뭐 웬만한 비용 아닌 것도 막 비용으로 이른바 우리 막 비용 떨어낸다라는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너무 마구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부로 감가상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비용을 과도하게 떨어서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계는 예를 들어 5년짜리다 이런 게 그 회계 관련된 법이나 세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감가상각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1,000달러씩 감가상각을 해라.
자, 요거는 1000달러가 이 자, 캐시가 나간다 안 나간다? 캐시가 안 나가고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어요. 그지만 내가 기계를 씀으로 해서 기계 쓰는 데 대한 어떤 그 쓰는데 우리가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자본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뭐가 있어? 자본 임료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 임료. 자본을 사용하는 데에서 자본 임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그 비용함수에도 보면 비용함수 우리가 노동 사용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자본 사용에 대해서 뭐가 있고 자본 임료가 있는데, 자, 보다시피 기계 사오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기계 사오는 비용이 아니야. 요게 내 기계일 수도 있고 빌려 쓰는 기계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기계 사용하면 비용이 들어. 이게 내 기계이던 남의 기계이던 자기 자본이던 타인 자본이던.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단순화시켜서 그거에 대한 자본 임료가 같다고 보고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기계 사용에 대한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회계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는데, 감가상각 실제로 우리가 계산상에 회계장부상에 1000달러 비용으로 나갔어요라고 계산을 하지만 1000달러 나간 건 없다 실제로. 그래서 5000달러 나가지 않아, 5000달러 비용 아니냐, 이거 기계 샀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물론 기계 사는 시점 즈음해서 약간 그 이후에 5000달러 현금이 나갔지만은 이거 비용이다 아니다? 비용 아니다. 비용 아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죠.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 지출. 요거는 5000달러 기계하고 뭐하고 돈하고 그냥 맞바뀌는 거. 맞바뀌는 거. 이거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아래에 빨간색으로 다시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뭐 CFO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뭐 재무관리자나 투자자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기업에 관련된 누구나 다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법인세 걷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장부를 보고 손익계산서만 봐가지고는 실제로 현금이 언제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다 명확하지가 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왜?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이익은 났는데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순손실이 났는데요. 밑에 사례죠. 회계상 그 단기 순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실제로 이만큼 순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 원칙이라든가 아까 어떤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그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특히 회계장부 특히 손익계산서에서는 아까 그 감가상각비 같은 이런 비현금적 요소에서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느냐 요거를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에 돈은 캐시는 덜 나가고 캐시는 최대한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어찌 자 캐시가 들어오는 그 루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캐시가 들어온다. 주식 발행한다. 캐시 들어오죠. 채권 발행한다. 캐시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빌린다. 캐시 들어옵니다. 물건을 판다. 이것도 캐시가 들어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쪽 이 재무적인 어떤 그 자본 조달 이걸 통해서 뭐가 캐시가 들어오고 기업으로 들어오고, 물건을 팔아도 캐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이 많고 그런 캐시플로우가 잦아야 되고 자주 일어나야 되고, 이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당연히 더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미는 더 기업 가치가 어떻다?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부상의 괴리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장부만 봐가지고는 BS, IS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또 어떤 장부가 있다? 보다시피 현금 흐름표가 있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현금 흐름표도요. 현금 흐름표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재무제표 하면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또는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일단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장부다 또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것도 현금 흐름표도 결국은 장부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그 실체적인 또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입을 완벽하게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현금 들고 나고 하는 걸 바라보는 그 입장이 아까 기계를 쓰니까 현금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살 때 현금이 나갔지만 그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비용이라고 했습니까? 비용 아니라고 했습니까? 기계를 살 때 내가 지금 예를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산다. 1000만원 지불을 하지만 그거는 비용이다 비용이 아니다. 그건 비용이 아니다. 매출원가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기계를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 이게 사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실제 돈 나가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법령상의 원칙에 따라서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그만큼의 돈이 나가는 캐시가 나가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자, 또 하나는 요거 아까 기계 살 때 돈 나갔는데 이거 비용 아니다. 비용 아니다. 비용은 줄여야 좋잖아요. 줄여야 좋은 건데 내가 천 달러짜리 기계 사야 되는데 천 달러보다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천 달러짜리 기계는 천 달러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모든 경제생활 자체가 현금 위주로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간다. 이게 과연 안 좋은 거냐 또는 뭐 손실인 거냐 피해인 거냐. 자, 우리가 소비할 때 현금 나가죠. 현금 나가니까 물론 현금 덜 나가면 좋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소비를 해야 되고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도 뭔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소비들을 하게 될 텐데 자, 현금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소비하면서 현금 나가니까 아까 죽겠습니까? 현금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럼 소비를 하지 말아야지. 돈은 나가지만 내가 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천 원짜리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나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유틸리티 또는 웰페어를 주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서 그런 유틸리티와 웰페어를 누리는 거고 그런 만족감이 있는 거고 맞바꾸는 겁니다. 같은 가치가 있는 거를 생짜로 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유틸리티는 천 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2천 원 주고 샀다. 이거는 굉장히 아까워할 일이고 배아파할 일이죠. 천 원이 생짜로 더 나간 거지 이거는. 근데 우리가 내가 사서 나한테 주는 유틸리티는 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걸 2만 원 주고 산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는 없는 거고 당연히 내가 만 원을 소비 지출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물건 자체가 그 물건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물건 자체가 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금 나가는 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게 손실이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현금 나가는 게 아까워 죽겠으면은 계속 굶어야죠. 굶으면 우리 죽잖아. 죽어서 현금 많이 쌓여있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들고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또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외국 자본이 M&A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을 M&A를 통해서 가져갔다. 국부 유출이다. 국부 유출? 국부 유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나라에 A란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외국 자본이 이거를 인수했다. 외국 자본이 인수하면은 여기서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고 이제 주식 매입을 통해서 그 경영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공짜로 가져가요? 돈 들어오죠. 특히 또 달러가 들어오지. 맞바꾸는 거. 유출되고 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두 개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뭐가 유출됩니까? 더군다나 이 기업 A를 이게 물건이면은 외국인이 돈 주고 직권하고 가져가지요. 근데 이건 기업이기 때문에 돈 주고 나서 이거 지금 직권하고 지네나라 가져갈 수 있어요? 이 기업을? 못 가져가죠. 이게 사실 뭐만 산 거야? 경영권만. 경영권만. 이 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토지, 빌딩, 기계, 공장, 설비, 심지어 노동자 전부 다 어디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 있어. 기술을 빼간다? 기술을 뭐 빼갈 수도 있겠는데 기술을 빼가서 자기네가 이 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있어 기술을 빼갔든지 말든지 하지. 그 이제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 다른 거고. 그래서 기술 빼간다. 뭐 자산을 빼간다? 자산 이거 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지 거예요. 딱 빼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못 가져가죠. 이거 어떻게 가져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 이 기업 어떻게 가져갈 건데? 기업 다 매각하고 이거 다 캐시로 가져가. 그럼 아까 지가 냈던 돈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뭐. 국부 유출된다? 우리 맨날 뭐 외국 자본이 국내 들어와서 국내 뭐 기관 산업 또는 뭐 유수의 기업을 다 뭐 M&A 통해서 다 그이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국부 유출 전혀 안 됩니다. 국부 유출 절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캐시가 들어와. 뭐가 달러 자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그 FDI라고 하는 거, FDI를 하는 거, 이거 각 나라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 이머징 마켓, 이거 유치하지 못해서 난리들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직접 투자해라.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기업 경영해라. 이런 거죠. 들어와서 달러 들고 와서 기업 새로 설립하든가, 아니면 있는 기업을 니네가 사가지고 다시 뭐 구조정해서 니네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든가, 이런 거 하라는 게 그게 바로 뭐다? FDI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뭐 캐시가 들어온다 나가는 여기 이게 다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유출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또 이거는 외국인 때문에 국내 기업이 뭐 외국으로 뭐 국부가 유출 뭐가 됩니까? 기업이 전혀 기업도 유출된 거 없고 돈 유출된 것도 없다. 게다가 자꾸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 우리나라 기업 인수해서 여기 노동자 누구 쓸까요? 일하는 사람? 이거 외국인 외국 자본 미국계 자본인데 미국 사람 데려다 써? 미국 사람 어떻게 써요 여기서? 다 한국인 노동자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도 경영자는 CEO는 미국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CEO 미국인이 할 수도 있고 한국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지가 뭐 한다고 뭐 또 CEO를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외국 자본이 그 M&A를 통해서 인수한 그런 기업들의 CEO들 보면은 한국 사람 많아, 한국 사람들. 이게 일종의 뭐 한국에 자기네가 투자한 어떤 법인이고 노동자 외국인 있는 외국인 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다 대부분 다 한국인이다. 이사 그래도 외국인 아니야? 이사도 거의 외국인 없어. 전부 다 뭐 사내 이사도 그렇고 사회 이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이 한국인입니다. 자, 전자권 시스템 아까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감독원에 그 보다 다트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는 한 우리나라 몇 개 기업 주식회사 33,000개. 그래서 여기 그 KRX에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지? 또 이 코넥스 시장이 있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 다트에다가 다 전자공시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요거 다 합치면은 그 유가증권 시장이 한 700개 정도 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한 1200개 정도 되고 요즘 코넥스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개 정도 될까요? 1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한 2000개 정도 되죠. 2000개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자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전자공시 해야 돼요. 다트에다가 그거 외에 플러스로 토탈 몇 개 기업이 33,000개 기업 보통 우리가 총 자산이 얼마 이상 그 100억 이상인 그런 기업들은 어디에다가 이 다트 시스템에다가 전자공시를 해야 되고 전자공시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손익계산 대차지표 이것만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현금으로 당연히 해야 돼.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 싹 다 리포트를 해야 되고 큰 기업들은 더더욱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또 3, 4분기 보고서, 또 전체 1년 보고서 이거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되고 또 CEO가 누구냐, 이사가 누구냐, 이사가 어떻게 바뀌었냐, 또는 뭐 기존 이사가 유임됐느냐, 또는 뭐 그 어떤 경영상에 특별한 어떤 소식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수주가 터졌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다가 전자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 한 몇 년 됐다고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들이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거 하고 굉장히 또 자기네 그 정보가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근데 많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에드가 시스템이 있었어요. 에드가 시스템. 그래서 여기다가 미국의 그 기업들이 전자 공시를 하고 회계장부 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또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걸 관할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연방 규제기관이죠. 그래서 이 SEC가 이 에드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뭐 이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에드가 시스템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한 20여 년 전이니까 1997년도에 그 경제 위기 발생하고 나서 아마 그 직후쯤 될 겁니다. 그때 다트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이 돼서 웬만한 기업들은 물론 뭐 우리나라 주식회사 총 몇 개냐? 뭐 아마 한 30만 개 될걸요? 30만 개? 근데 이거 여기 다 공시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총 자산이 얼마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이것부터 우리가 이른바 외간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외간 기업들 익스터널 어디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외간 기업들 전부 다 어디에다가 한 33,000개 되고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다트 시스템 전자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트 점
fxs는 이제 금융감독을 의미하는 거, or.kr 여기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들이 보이고요. 미국 에드가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 요 da트.ffs.or.kr 들어가면은 보다시피 이런 화면이 보이고,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회사명에다가 회사 넣으면 금방 자기가 원하는 회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궁금한 회사가 있다, 또는 뭐 내가 요즘 또 뭐 이른바 개미 동학운동, 그래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들 개미들이 지금 막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주식 투자 좀 해가지고 요즘 완전 망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개미들이 그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코로나 사태가 제대로 잘 해결돼서 잘 갈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더 뭐 악화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뭐 개인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주식을 산 그 기업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뭐 네이버 파이낸스 들어가봤자 뭐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제한적이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요 다트 시스템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또는 뭐 현대차, 또는 뭐 신한지주 뭐 등등등 여기다 검색하면 바로바로 다 나오고, 중요한 공시가 다 여기 다 어디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 회계 장부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주총 결과도 다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주식이 거래가 됐는데 대주주가 또 거래를 했다, 또는 이 기업의 CEO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했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여기다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상장사 KLX에 상장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거 전부 다 이런 게 한 2,000개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기다가 공시를 해야 되고, 다른 기타 외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어떤 극단적으로 그 시장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업이 공시를 왜 하냐, 굳이. 사람들이 바보냐, 공시 안 해도 다 안다. 괜히 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쓰잘데기 없는 비용을 높이지 말아라. 이게 이른바 예전에 우리 그 경제학에서 본 로널드 코즈 시오렘 들어보셨죠? 후생 경제학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얘기예요. 코즈. 자,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경제학자가 아니고 법학자죠. 법학자인데 그래서 그 이 법하고 뭐하고 경제학과 같이 짬뽕해가지고 이른바 지금 우리과 김도월 교수님 강의하시는 법경제학, 사실 법경제학의 창시자 결국 그 로나드 코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시장이 알아서 이피션트하게 다 작동을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다 그 대단히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주식 투자하고 나서 이 기업이 공시 안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이게 논쟁적인 주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에드가 시스템이 있고, 한국에서도 뭐가 있고 다트 시스템이 있고, 실제로 그 각 국가마다 당연히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 많이들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완전성, 또는 경제 주체의 어떤 무한한 어떤 합리성, 이런 거를 믿는 그런 그 학자들을 일본은 또 이런 좀 특이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논쟁적인 주제고, 한번 여러분들 요건 그냥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많이 다른 거를 보자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 무조건 답은 또 하나밖에 없어. 그게 다른 답 하면은 그 완전 틀린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는 일단 답이 없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답이 없고, 더 맞는 답이 있고 덜 조금 아닌 답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또 아닌 건 아닌데 조금 틀린 거고, 그냥 완전 틀린 게 있고, 다 약간 정도가 있는 거죠. 0 아니면 1이 아니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더 맞는 말이 있고, 조금 덜 맞는 말이 있고, 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말이 있고,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그 문제를 남이 내요. 뭐 선생님이 내건 뭐 수능시험을 내는 교육부가 내건 뭐 남이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고,
이제 대학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를 만들어야 돼.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그게 대학에서의 공부입니다. 대학에서의 공부 또는 대학원에서의 공부.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가서 뭐 논문을 쓴다, 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논문을 쓴다, 또 그 학자들이나 그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논문을 쓴다, 이런 것들은 남이 내놓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결국 문제를 지가 만들어야 돼요. 난데없이 지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 만들고 그 문제를 또 지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평가가 되는 거죠. 만든 문제가 의미가 있는 문제냐, 그리고 푼 방식이 맞는 거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방식, 그 사고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은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정확히 이게 답이냐 아니냐 이걸 찾으려고 하고, 또는 수동적으로 남이 낸 문제 이거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만 이제 많이 그 신경을 쓰는 건데, 좀 그런 사고 방식을 벌써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오한 심층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동료와 풀거나 친구들과 풀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대학에서의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수학사 같은 거 보면은 뭐 포앙카레가 냈던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뭐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그 페르마가 냈던 문제가 있는데 뭐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또 최근에 와서는 ABC 추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ABC 문제라고 하는 게 또 수학이 있는데, 그 일본 수학자가 또 풀었다는 주장이 있고, 수학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누가 그 아주 옛날에 대가가 어떤 문제를 내거나 또는 그 문제 내고 나서 답을 안 써놓고 죽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수학자들이 그게 답을 찾는 굉장히 지난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게 되면은 사실 대수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포항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한 100여 년 정도 안 풀리다가 최근에 와서 그게 다 증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시경제학 열심히 공부하고 거시경제 열심히 공부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석사하고 박사하고 정말 우리가 경제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정부가 가게에다가 현금을 지급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답을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100%다 줘야 되냐 70% 끊어서 줘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70%냐? 답이 없어. 50% 줘야 될지 70% 줘야 될지, 물론 하위 쪽이죠. 상위 쪽이 아니라, 아니 하위 20% 줘야 될지 답이 없어요. 어느 미시경제학 어느 거시경제 책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제한이 많이 공부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제를 푸는 이런 거에서는 사실 이 경제학 공부한 것만으로는 다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70% 주느냐, 100% 주느냐, 50% 주느냐.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전체 중에 70% 어떻게 끊을 거냐? 이것도 답이 없어요. 뭐 소득 자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국세청 자료 있고 건보 자료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 그 노동 관련된 분야 쪽에 있는 그쪽 공공기관이요, 그쪽 그 정부 부처 다 이게 분리돼서 다 이게 데이터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소득 70%이 의미가 뭔지도 몰라, 이게 사실은 소득 70%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을 거냐,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현실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그게 어떻게 축소되고 굉장히 핵심만 들어가 있는 아주 심플리파이드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이걸 갖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현실에 쓸모가 없네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자꾸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남이 낸 문제를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 이상으로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걸 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또 풀겠다. 잘 못 풀겠으면은 뭐 저한테 와서 교수님들께 와서 물어봐도 되고 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또 풀어도 되고 그래서 또 그런 거 뭐 잘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 외부에 여러 가지 공모전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 논문도 쓰고 뭐 상금도 받고 그럼 또 더 좋겠죠. 자, 다음은 이 세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 문제 이거 상당히 좀 그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그 뭐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뭐 용어상의 문제인데 일단 요거 이 한계세율 여기 등장한 한계세율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게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도 한계가 마지날 미분한다 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요게 뭐다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반면에 내가 물건 이만큼 생산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냐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에버리지 코스트 우리가 에이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평균하고 한계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두 개가 어때? 달라요. 당연히 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해? 한계가 중요해. 한계 개념이 중요해. 한 단위 더. 한 단위 더. 자, 한 단위 더라고 하는 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이 수요곡선 수요곡선 이게 수요곡선 이게 공급곡선 저게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지금 그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만큼 공급과 수요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반듯하게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림 보면 대충 알 수 있으시죠? 자 여기서 한 단위 더 내가 소비를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를 하면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여기 그래서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 또는 한계 편익. 사회 전체 한계 편익.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뭘 나타내냐?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거야. 대신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요거 하나 더 생산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요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 요게 뭐야? 요게 바로 이 공급곡선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미시경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코스트가 결국 이제 공급곡선이 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 한 단위 더 추가로 내가 이 그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편익은 이만큼이고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한 단위 더 생산을 하죠. 생산하고 또 소비를 하지. 그럼 여기서 한 단위 더 따져봐. 한 단위 더 하면은 역시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 요 차이가 요게 다 마지널 베네핏하고 마지널 코스트의 그 차이. 요게 바로 일종의 마지널라는 그런 그 한계 손편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게 되는 여기 왜 균형이냐? 여기서는 한 단위 더 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편익보다 뭐가 더 커? 편익보다 코스트가 더 커. 이제는 여기서 이만큼 한 단위 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보았던 이런 그 수요곡선, 이런 공급곡선 이것도 전부 다 뭐를 마지날의 개념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 최적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그 일치라는 여기서 사회 최적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이피션트하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 뭐가 된다? 사회 전체적인 순편익이 된다. 순편익이 된다. 그래서 요만큼 요 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고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요만큼 밑을 뭐라고 하죠? 생산자 잉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할 때 알게 모르게 한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를 한계세율을 이 세율 중에서 한계세율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소득이 한 단위 더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율. 평균 세율은 전체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내가 세금 얼마 냈다. 요거 얘기하는 거. 요게 평균 세율. 자, 근데 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사실 우리가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제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변해요. 계속 변하고 또 이게 경제학 책에 나온 거대로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우리 그 마스크 대란, 마스크 사재기. 자, 이게 물자가 아주 심각하게
수요는 굉장히 많고 물자는 굉장히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죠. 그거 당연히 개입해서 당연히 일주일에 뭐 지금 두 개씩 사나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피션트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려면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더 급한 놈이 더 비싸게 사도록 두는 겁니다. 더 급한 놈이 있겠죠. 덜 급한 놈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경제학적인 그 원리하고 실제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좀 괴리가 있기 마련인데, 자,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그 이 어떤 경제 원칙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기도 하고 요즘 뭐 맨날 포퓰리즘 표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 때문에 표 때문에 그게 뭐 정치죠. 정치고 사회고 뭐 우리 그 사회가 뭐 작동하는 방식인 거지.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 하여튼 그런 결과 나온 어떤 세금 체계라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이긴 다시 또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